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무장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방산업의 선두개발센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6세대 전투기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장착된 가장 선진화된 전투기를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KF-21 전투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제6세대 전투기의 중요한 진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령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레이더 회피 기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레이저, 무기 등의 최신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무인 항공기 UAV 및 공격 무인 항공기 UCAV 시스템의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집중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및 국제 안정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조 8영억 원으로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현재 최선을 다해 양산을 준비 중인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흔히 4.5세대 전투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4세대면 4세대지 4.5세대 전투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전투기를 세대별로 구분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제트 전투기의 발전 과정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1세대는 한국 전쟁 포함 1950년대까지 활약했는데 대부분 레이더가 없고 아음속 초속 영미즈 270미즈의 자유낙하 폭탄을 투하하고 탄띠로 이어진 기관총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에 탑승한 병사가 기관총을 쏴 적군을 상대한 것이죠. 소련의 미그-15, 미그-17이 대표적입니다. 2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 초 활약하던 전투기로 초음속 초속 343미즈 시대로 접어들며 상승 고도와 비행 속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당연히 엔진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미국의 F-104, 105, 106, 프랑스의 미라지 3, 스웨덴의 사브 35 드라켄 등이 2세대에 해당합니다. 3세대는 미국의 F-4, F-5, 소련의 미그-23, 미그-25 등 1960년대 개발된 전투기로 이때부터 항공전자공학이 도입되며 전투기의 성능은 컴퓨터 기술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780년대로 접어들며 4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는데요. 컴퓨터 기술과 전자공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전투기 성능도 훨씬 정교해졌죠. 미국의 F-14, 15, 16, 18과 러시아 수호이 27, 프랑스 미라지 2000, 스웨덴의 사브 37 비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형상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하면 비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설계가 발전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F-22와 F-35에서 보듯 5세대 전투기 외형은 4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산물로 꼽히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전투기로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전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4.5세대인 KF-21을 궁극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인데 KF-21의 성능을 조금만 보강시키면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고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을 추가해 2041년까지 6세대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문제는 개발금. 4.5세대 개발에 8조 8영억 원을 쏟아부었고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로 목리를 부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개발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줍게 손을 들었으니까요. 6세대 전투기는 그야말로 향후 하늘 그 이상을 지배하게 될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12기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무인기는 자동체제로 운용됩니다. 유인기는 이런 무인기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징으로는 기존 전투기를 압도하는 스텔스 기능, 이전 세대 전투기의 스텔스를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격추시키는 능력, 다수의 무인기를 통한 다양한 교전 능력, 여기에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인공지능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등 SF 소설에서 볼 법한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미군은 지금 해군, 공군 가릴 것 없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러시아 역시 2021년부터 6세대 전투기 엔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콧방귀 좀 낀다는 나라들은 전부 6세대 전투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제반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4.5세대로 분류된 KF-21 역시 6세대 전투 운용 방식인 무인기,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30년대 중반 즈음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 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2045년 이후엔 자유의지와 인간 영명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공군본부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기 비행이 완료되고 곧 양산을 앞둔 시점에 인도네시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초 1조 7억억 원가량의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1조 원을 미납한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내부 자료를 USB로 담아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납금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6세대 개발이냐? 는 반응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오일 부자 사우디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 방문했습니다.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헐러드 빈 후세인 엘 비아이와 예이아라이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간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었지만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사우디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선 언급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작년 말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해 공동으로 6세대 개발에 나섰는데 사우디가 돈 싸들고 가겠다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문전박대. 일본은 이미 작업이 많이 완료된 데다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빡빡하다며 사실상 사우디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우디를 공략하고자 우리 정부는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F-21을 직접 개발했으니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사우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한국에 협력할 국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우디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야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개발도 가능하고 한국이 공동개발국을 모집하면 참여하려는 국가가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다만 한국은 오일머니를 차곡차곡 쌓아둔 사우디의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우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KF-21은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기능을 갖춘 2인승 모델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블록 3 KF-21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강화된 입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협력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사우디가 한국 담당자들을 불러 논의한 것에 불과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우디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는 사우디의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 II를 32억 달러, 한화로 4조 원어치 수출하기로 하는 초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어트라고도 불리는 대공 방어 체계인 천궁은 항공기 및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찾아내 요격하는 첨단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한국에 천궁을 수입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벌써 5년 전인 2019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해 9월 14일 새벽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와 각을 세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동부 아람코의 원유시설 두 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시설을 마비시켰으니까요.
이 공격으로 사우디의 석유 생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반토막 나기도 했었죠. 시가 200만 원짜리 드론 10대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의 석유 생산을 마비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무서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미사일 전력이 상당히 발전된 이란이라는 적,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무장단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공급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이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막으며 상당히 난감했었죠. 그래서 2019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갈 수는 없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진 것도 사우디의 안보가 그만큼 풍전등화라는 뜻입니다. 이에 작년 6월 하미드 아라물이 사우디군 총참모부 참모장 등 사우디 대표단이 방한해 공군 미사일방어 사령부와 예하 천공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죠. 결국 7개월이 지나서야 4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 천공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천공을 시작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국방협력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등의 군사 충돌로 안보를 위협받는 사우디가 천공을 시작으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FA-50 그리고 KF-21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하죠.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6세대 전투기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조 5영억 원, 2028만 2032년에는 3조 원, 2033년 이후론 연간 매출의 510%까지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개발에 사우디의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6세대 전투기는 마하 6초속 240미지의 속도로 한반도 전역의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적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로 실시간으로 신속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도탄이 발사된 경우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박차를 가하는 만큼 우리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움이 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겠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종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쪽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쪽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쪽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궁, 현궁 등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쪽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무기의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KAI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쪽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 외의 대안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 무장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GONAJAKARTA와 아비아치 온라인 AVIACIOLIN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람에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용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금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금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찔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 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테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 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KAI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뻘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의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램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 원에 달하는 K2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2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위산업 전 DX KOREA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부스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든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든쿠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 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 딜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 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단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에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길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2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T-55AM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 장갑 200, 주포 구경 100, 최대 속도 48kmh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구형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체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동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체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 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9 자주포는 물론 K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 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 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땀을 흘리며 뒤에서 고생하신 한국 엔지니어의 노고에 감사하며 전 세계가 탐을 내는 한국 전차의 위엄에 박수를 보냅니다.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비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구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구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구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구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GH-2000가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구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구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구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52구 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을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구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T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구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에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구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구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구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ES-19 자주포 1734문, 중국 PLG-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구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구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구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ERR과의 인터뷰에서 K구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구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EDF 제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쌓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이건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